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단군 왕검의 실존, 그것을 초대 단군 왕검과 그의 아들 장자였던 부르테자, 그리고 부르테자가 2대 단군이 되기까지의 두 분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두 분의 실존. 그러니까 부르테자의 어떤 실존을 얘기를 한다면은 실제로 그의 아버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시 되죠. 그래서 이 단군 왕검의 실존과 부르테자의 실존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해볼 텐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조사를 많이 했지만 이 PPT에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뺐습니다. 많이 뺐고요. 나중에 이제 논문으로 작성을 할 때 그때 거기는 다 들어가리라고 보지만 어떤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뭐 대중적인 어떤 정보에 의해서는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다라고 해서 많이 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군 왕검의 실존. 네. 단군 왕검의 실존을 우리의 어떤 역사로만 얘기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때 당시에 초대 단군 왕검과 그리고 요임금이 있었잖아요. 순임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우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거든요. 관계를 이루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문헌에도 남고 그리고 중국의 문헌에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그때 당시에 단군 왕검이 그리고 그의 부르테자 2대 단군 왕검, 2대 부르 단군께서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환단곡이나 이런 어떤 민족 사서들을 보면 그건 뭐 당연한 건데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근거를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이 요순 우의 어떤 시대, 이 시대와 더불어서 바로 단군 왕검의 시대와 그리고 부르단군의 어떤 그때까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단군 왕검의 탄생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왕검의 탄생, 환단고의 단군세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이요, 어머니는 웅시왕의 따님이시다. 신묘년 5월 2일에 인시에 태어나셨다. 라고 해서 언제 태어나셨는지까지도 나오죠. 이 문헌도 비교되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5월 1일 환단곡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 보면 자 태어나신 거를 5월 2일에 태어나셨다라고 했는데 이때를 신묘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왕연대력이라고 합니다. 이건 최치현 선생이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홍종국 선생의 필사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군은 갑자년 10월 3일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년 10월 3일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런 갑자년 10월 3일이라고 하는 문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단실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상원갑자. 갑자년이라는 건 잘못 썼구나. 상원갑자예요. 상원갑자 시절이었구나. 상원갑자 동학에도 나오잖아요. 상원갑자 호시절에 무국대도가 출현했다. 상원갑자라고 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얘기한 건데 상원이 빠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상원갑자의 언제냐? 신묘년이라는 거죠. 자, 단군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세기에 보면 고계운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이요 어머니는 웅시왕의 따님이다. 신묘년 5월 2일 인시에 박달나무 우거진 숲에서 태어나시니 신인의 덕이 있어 원근 사람들이 모두 경외하며 따랐다. 14세 되던 갑진년에 웅시왕이 그 신성함을 듣고 비왕으로 청구하여 대읍국의 국사를 맡아 다스리게 하였다. 무진년 당요 때 단국에서 돌아와 아사달의 박달나무가 우거진 터에 이르시니 온 나라 백성이 천재의 아들로 추대하였다. 구한족을 합쳐서 하나로 통일하시고 신성한 덕화가 멀리까지 미치니 이분이 단군 왕검이시다. 성조께서 비왕으로 24년, 제왕으로 93년을 제위하셨고 그 수는 130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상원갑자 시절을 얘기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묘년 5월 2일 인시에 박달나무 우거진 숲에서 태어나시게 되는데 14세가 되던 해 쭉 보시면 14세면은 갑진년이 됩니다. 갑진년에 14세 되던 갑진년에 웅시왕이 비왕으로 청구하여 대읍국의 국사를 맡아 다스리게 되었다. 이때부터 24년간 섭정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4년간 섭정은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무진년에 웅시왕이 전사하자 무진년 단국에서 돌아와 아사달의 박달나무가 우거진 터에서 온 백성이 천재의 아들로 추대하였다라고 해서
그래서 중요한 연도가 나옵니다. 갑진년, 무진년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또 다른 문헌 태백일사 신시본기를 보면요. 사화라 한웅, 13세 사화라 한웅 초기에 웅족 여왕의 후예를 여라고 하였는데 처음으로 단허의 봉함을 받아 왕검이 되었다. 그러니까 왕검은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검이 덕을 베풀어 백성을 사랑함으로 영토가 점점 넓어졌다. 여러 지역 왕검이 와서 박물을 바쳤고 귀하는 자가 1000여 명이었다. 그 뒤에 460년이 지나서 신인 왕검이 출현했다. 신인 왕검, 단군 왕검이 출현했다는 거죠. 신인 왕검이 출현하여 백성에게 신망을 크게 얻어 비왕에 올라 24년간 섭정하였다. 웅시왕이 전쟁에서 죽자 왕검이 드디어 그 자리를 계승하여 구한을 통일하셨다. 이분이 단군 왕검이시다. 옆에 있는 도표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백일사에서는 신인 왕검이다. 그 신성, 환국 배달의 환웅과 환인과 환웅의 어떤 신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신인 왕검이시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보면 이분을 이제 선인 왕검이라고 해서 삼국사기에 전혀 안 나오다가 딴 한 구절이 나오죠. 선인 왕검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진년에 단국으로 돌아와서 즉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무진년 개국에 대해서 이 무진년 개국을 갖다가 흔드는 세력들이 누가 있냐면 우리 학계죠. 우리 학계 스스로가 그러고 있습니다. 자, 소설가 이문영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원전 2333년은 조선 초 동국통감에서 제시된 연도고 환단고기가 이 연도를 따른다는 사실 자체가 위서다. 이 책이 위서라는 증거인 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과 토론했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대학원생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원전 2033년조차 아직도 학계에서 그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토론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토론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삼국유사 고조선계에도 보면 입도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시고 조선을 국호로 하고 여고동시였다. 이때는 요임금 피휘를 한 거죠. 고라고 썼습니다. 요동시였다. 요임금과 동시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삼국유사도 무진이라는 그 기록이 어디선가 나오기 때문에 무진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무진을 썼죠. 요임금의 즉위는 무진이니 라고 해서 요임금의 즉위가 무진이다라는 식으로 썼지만 무진이라는 걸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제왕운기에도 보면 제여와 함께 무진년에 일어났다. 응제시주에는 단군이 요임금과 같은 무진년에 즉위했다. 그리고 조선시대 들어와서 동국세년가에는 단군이 개국을 했는데 그때는 바로 무진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도 무진년, 제왕운기도 무진년, 응제시주도 무진년, 동국통감도 무진년. 동국통감이 되어서야 동국통감은 관에서 편찬한 사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는 고서들을 전부 다 통계를 내가지고 이건 무진년이다 라고 해서 무진년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환단고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 왜 혼돈이 생겼을까? 여고동시라는 말을 하잖아요. 요임금과 동시대였다 라고 하는 거는 25년이 지나도 그건 거의 동시대라고 하는 동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동시대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단군 왕건께서 14세에 갑진년에 웅시국의 비왕으로 즉위를 하잖아요. 웅시국의 비왕으로 즉위를 하는데 그때 뭐냐면 이 갑진년에 요임금도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고동시가 맞죠. 여고동시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고동시다. 그게 25년에 터울이 됐어도 거의 비슷한 시기니까 이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도 갑진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24년 동안 섭정을 하고 무진년, 24년 지나서 무진년에 단군은 무진년 단국에 돌아와서 아사달 단목터에서 백성이 천재자로 추대를 했다. 무진년은 요임금의 25년이라고 하는 이것도 맞는 거죠. 이것도 맞고 여고동시도 맞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환단고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사실은. 이 단군 왕검이 부모가 누구이고 그리고 언제 태어났으며 그리고 무엇을 했고 언제 즉위를 했고 언제 돌아가셨고 재위를 언제 어느 정도 했고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단군 왕검 제위가 93년 동안 제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군 성종께서 비왕으로 24년, 제왕으로 93년 동안 제위하셨고 그 수는 130세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다른 사서에도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뭐였습니까? 삼국유사 1500살을 살았다. 1908년 뒤에 신선이 되었다. 1038년, 1048년 뒤에 신선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선이 됐다는 것은 믿길 수가 없다. 뭐 이런 문헌의 어떤 그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단군 왕검의 어떤 그 제위를 한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환단고기 이외에도 그것을 한정한 문헌들이 있다. 제왕 연대력에 보면은 단군이 제위가 93년입니다. 여기도 93년이에요. 나이는 뭐 270년으로 해가지고 더 오래 사신 걸로 되어 있지만 93년을 제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동사강을 보면 시조 개천 홍성제는 제위 93년이요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단실기에도 보면 제위가 93년이다. 93년 동안 제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93년에 대한 그런 문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군도 어떤 신선, 1000년 이상 된 어떤 신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뭐 100세 조금 넘게 이렇게 130세 정도 사셨고, 그리고 93년 동안 제위한 한 인간으로서 첫 번째 단군 왕검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셨죠. 댕기머리로 단군 왕검을 추앙을 했습니다. 댕기머리 이런 거죠. 저는 안 해봤는데, 예. 댕기머리에 이렇게 따 있습니다. 이 댕기머리의 유래는 무엇인가? 단군세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단군 왕검께서 붕어하시니 슬퍼하여서 단기를 받들어 아침 저녁으로 모여 앉아 경배하며 항상 단군 왕검의 덕을 가슴에 품고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단군세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정약용의 풍속고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아이들이 따은 머리 끝에 들이운 헝겊이나 실은 단기라 하니 이는 단군께서 백성들에게 머리 닦는 법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면서 이 단계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수복강령이라고 쓰고 이를 빈다라고 하고 있어. 여기에는 댕기가 우리나라를 처음 여신 단군을 추앙하는 데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댕기 풍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여러 개의 문헌이 있었는데 시간상으로 약하고요. 황후의 치잠이라고 합니다. 치잠이라고 하는 것은 누에치기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 단군 왕건께서 비서갑에 사는 하백의 딸을 황후로 삼았다. 이것까지도 우리나라의 국내 문헌 수많은 문헌에 비서갑의 하백지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백지녀. 그러니까 뭐냐면 부인이 있었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에치기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군세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 단군 왕검 때 누에치기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이전에 배달국에서부터 누에치기를 했었다라는 거잖아요. 중국의 사설을 보면 잠신이 실을 뽑아서 황제 헌원에 바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신. 누의 신이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양잠 기술이 배달국에서부터 중원으로 건너갔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뭐 신으로서 암시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홍산 문화에서는 이런 옥누에가 나왔죠. 그리고 오한기 박물관에 보면 누의 유물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뭐냐면 누에치기를 처음부터 했구나. 그리고 2대 부르당군 때도 농업과 양잠을 권하시며 라고 하여 양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군의 신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도 있죠. 당연히 신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누가 있냐면 팽우에게 명하여 토지를 개척하게 하시고 성조에게 궁심을 짓게 하시고 고시에게 농사일을 맡게 하시고 신지에게 글자를 만들게 하시고 기성에게 의학을 베풀게 하시고 나을에게 호적을 관장하게 하시고 희에게 괴설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에게 병마를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만 나오는 신하가 8분이 되죠. 그 중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 배영준 씨가 이렇게 그 자신의 책에서 보면은 고시래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농가의 농사꾼이 밭을 갈다가 점심을 먹을 때 반드시 한 숟가락을 떠서 고시래라고 한다. 이것은 단군 때 고시라는 신하가 이 백성들에게 농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분의 근본을 잊지 않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배용준 씨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고술에 이렇게 나옵니다. 최영년이 지은 해동 죽지에 보면은 고시래를 보면 야사에 이르기를, 야사라고 합니다. 야사에 이르기를 단군 때 고시 씨가 농사를 가르쳐 준 은공을 잊지 않고 라고 해서 이래서 한술 떼어서 던지면서 농부들이
고시래 고시래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 놓고 있죠. 야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야사가 뭐냐면 뭐 환단고기 같은 그런 책이겠죠. 그런데 뭐냐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나온 고시래, 고수래에 관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고가 나오니까 고시라는 성을 가졌던 여인의 넋을 위로하는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풍습이 있어요. 근데 그 풍습을 갖다 왜곡시켜 놓고 있죠. 어떤 문화 풍습이 있으면 그거는 역사적인 근원이 있잖아요.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데 이 역사가 우리 역사가 왜곡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시성을 가진 여인의 넋을 위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시씨가 있었다. 고시, 농림부 장관. 그럼 팽호는 누구냐? 건축부 장관, 뭐 토지부 장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팽호가 있었습니다. 팽호부터가 사실 이제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홍수 이전에는 뭐냐면 토지를 개척합니다. 팽호에게 명하여 토지를 개척하게 하였다. 그리고 팽호에게 토지를 개간하게 하시고 이게 삼성기 단군색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단군 50년, 정사 50년에 홍수가 일어났다. 보통 홍수라면 기록이 안 되겠죠. 대홍수가 범람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정사 50년 홍수가 복람하여 백성이 쉬지 못하였다. 쟤는 풍백 팽호에게 치수를 명하여 높은 산에 큰 내를 정하고 백성이 편하게 살게 하셨다. 우수주에 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비는 뭐냐면 풍백 팽호가 치수를 잘 해서 뭔가 이렇게 완성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 편하게 살게 했기 때문에 그 팽호를 기리는 그런 비가 되겠습니다. 그 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단군세기에 나와 있는데 이 팽호에 대한 기록은 국내 문헌에 무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요. 우수주에 팽호비가 있다. 단군이 팽호에게 국내의 산천을 다스리도록 명하여 팽호가 백성들의 주거를 안정시켰기 때문에 우수주에 팽호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윤기 선생의 어떤 1699년에 책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홍만종의 동국 역대 총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께서 팽호에게 치수를 명하고 이를 완수한 팽호를 기리는 팽호비가 우수주에 있다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뭐 팽호비가 팽호치국 치국 내 산천 이렇게 나오죠. 산천 이렇게 나오고요. 팽호비가 있다. 팽오비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종희의 수산집에 보면 팽호가 있었다. 팽호에게 높은 산과 큰 하천을 다스리게 하고 우수에 이르러 백성들의 거처를 정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런 내용을 이어서 이제 1921년에 개벽지를 보면 개벽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사에 단군이 9년의 홍수를 당하여 팽호를 명하여 고산대천을 정하였다 하니 이 단군은 역대 단군의 1위이신 단군이요 초대 단군이시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하우의 진화 중국의 하나라 하우시의 우의 수를 치하야 우갈석에 지하던 2년 전이니 팽호의 홍수를 다스림이 이때도 있었으리라. 이거 뭐냐면 팽호가 우리나라의 그 단군 조선의 홍수를 다스렸잖아요. 그 경험이 남아있잖아요. 그 경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사공우가 치수를 할 때에도 보면은 그런 어떤 경험을 전해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부르테자가 갔지만 거기에 팽호도 같이 갔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강화도 마리산의 참성단을 이때 축소를 합니다. 무오년 51년 축제 천단어 마리산 제위 51년 무오년에 왕건께서 마리산의 제천단을 쌓게 하시니 지금의 참성단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운사 배달신에게 명하여 혈구의 삼낭성을 건설하게 하시고 마리산에 제천단을 쌓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풍백 팽호에게는 치수를 하게 하여 높은 산과 큰 하천을 정리하게 하시고 운사 배달신에게는 삼낭성을 건설하고 마리산 제천단을 쌓는 쪽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 하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강화도 마리산이 이렇게 건축이 되고 나서 마리산에 3년인가요? 지나서 친히 천제를 올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위 54년에 이렇게 천제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 마리산은 많은 문헌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이제 마리산은 단군께서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단군의 세 아들이 지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철조망에 갇혀 있어요. 2년째. 4월이 되니까 거의 2년이죠. 4월 지나서
올해 10월이면은 다시 뭐 공사를 해서 연다고 하는데 원래는 굉장히 공기가 늦어진 겁니다.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 뭔가 막아놓은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까 보셨던 교과서에서도 마리산 참성단 사진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철조망에 갇혀 있습니다. 마리산 참성단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마리산의 역사를 알면 동북공정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이완영 대한사랑 사무총장님의 강의가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여기 보면 마리산에 관한 기록들, 문헌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뭐 궁금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초대 단군왕검 때 건설한 삼낭성인데요. 현재 강화도의 정족산성을 삼낭성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삼낭성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강화도 삼낭성은 정족산성이라고도 하는데 단군이 세 아들에게 성을 쌓게 하고 이름을 삼낭성이라고 했다는 것이 고려사에 남아있다. 고려시대에 가니까 뭐냐면 삼낭이라고 하니까 세 아들이 쌓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요. 비슷하게 맞췄다. 뭐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단군에 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아들이 있었으니까. 세 아들이 아니라 네 아들이 있었다. 규원사에 보면 아들이 부루, 부소, 부우, 부여 이렇게 해서 네 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뭐 청학집에도 나오고요. 여기 단군에 네 아들이 있었다. 그들이 고조선의 도읍지를 평양성에서 장단경을 천도했다. 뭐 이런 설화가 실려 있는데 이 설화는 맞지 않지만 이렇게 네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제 이시영 선생의 감시만어라고 하는 역사책을 쓰셨죠. 여기 보면 단군이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부루, 부소, 부우, 부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낭성은 그러면 삼낭은 뭐냐? 삼낭이 쌓은 성이다. 이게 뭐 상식적인 거죠. 삼낭성은 삼낭이 쌓은 성이다. 그럼 삼낭이 뭐냐? 삼낭은 직책인데 임금의 자문 역할을 하는 벼슬이지 단군의 아들 셋이란 뜻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삼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삼낭은 본래 배달의 신하이며 배달의 신하이니까 삼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명칭을 그대로 쓰신 거예요. 초대 단군왕검께서 삼낭 그대로 쓰신 겁니다. 배달의 신하이며 삼신상제님을 수호하는 관직을 세습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호수 삼신하야 이리 인명자야를 위 삼시랑 삼낭은 삼시랑이다. 삼낭은 삼신상제님을 모실 시자를 썼죠. 낭도다라고 해서 본래 삼신시종시랑이다. 삼신을 모시고 따르는 추종하는 그런 낭도다라고 해서 삼신시종지랑이다. 삼낭은 삼시랑이며 삼신시종지랑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 삼낭이라는 명칭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우리가 사무라이 하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백제 사우라비가 사무라이가 됐어.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언어적인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최근에 가야 환단고기 북콘서트, 부경대에서 했었던 그 환단고기 북콘서트에서 보면 사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삼에서 왔다. 그리고 라이, 사무라이라고 할 때 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랑에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랑에서 왔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럴싸하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시는 뭐냐? 삼랑은 삼시랑이라고 했는데 이 시자 하나를 두고서 훈독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읽냐면 사무라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에 가면 모실실자 수건이나 뭐 모실실자 옷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게 모실실자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사무라이라고 읽는다는 거죠. 사무라이라고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랑이라는 그 발음 자체도 사무라이가 됐고 시라고 하는 것도 사무라이라고 읽는다. 그럼 뭐 정확하게 빼박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정확한 겁니다. 정확하게 돼버렸는데 그런데 뭐냐면 사무라이는 뭐가 되냐면은 주군을 모시는 거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삼신상제님을 모시던 사람들이. 그럼 변질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이 삼랑이라고 하는 배달국에 그리고 그 단군조선으로 이어진 이 삼랑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화랑으로도 가고 뭐 조이선으로 가고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일본은 사무라이로 갔고요. 사무라이는 모실시자. 그 모실시자라고 하는 건 주군을 모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남았습니까? 동학으로 남았다는 거죠. 동학도들이 뭐냐면은 시천주 주문을 외웁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에서 이 모실시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갔느냐? 바로 시천주라고 하는 시천주 사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천주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천주는 누구냐면 바로 동학의 창도 사건을 보면
상제님이라는 거예요. 천주님, 상제님, 하느님을 모셔야 된다. 최근에 도올 선생의 동경대전 1, 2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나왔는데 그 책에서도 보면 결국에는 뭐냐면 동경대전이라든지 그 이전에 나왔던 최선생 문집이라든지 도원기서라든지 여기 보면 상제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삼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삼신시종지랑 삼신상제님을 따르던 낭도였는데 그러면 따르던 이 사람들이 삼시랑이라는데 그 모신 시자는 어디로 갔냐? 시천주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 천주라고 하는 분은 상제님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삼랑 문화는 동학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동학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학에 보면 결국 동경대전 용담유사 그리고 도원기서라고 하는 3대 경전에 보면 동학의 창도 사건 1860년에 그때 나타난 분은 무엇이냐? 그분의 음성은 뭐라고 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러는데 상제를 모르느냐? 호천근고 상제를 네가 어찌할까 보냐?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했거든요. 바로 이 삼신랑들이 삼신 상제님을 모셨던 그분들이 계속해서 지켜오고 수호해 왔던 그 상제님이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동학의 창도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로 삼랑이다. 그분들을 이어간 사람들이 삼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역사 강복을 하는 그런 어떤 삼랑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삼랑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강화도 마리산에 참성단을 쌓고 그 다음에 9년 홍수가 있었습니다. 9년 홍수. 그때부터 쭉 이렇게 9년 동안 이어져 오는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년 홍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22년이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는 22년 동안 지속됐던 것이 바로 이 9년 홍수라고 하는데 이때는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개의 홍수 신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중요한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잖아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하고 중국의 요순 시절, 단군 왕검 시절의 9년 홍수와의 차이는 20년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9년 홍수의 기간은 22년이었고요. 노아 홍수는 이 기간인데 이 기간을 보면은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고 또 많게는 또 다른 문헌들로 비교를 한다면은 66년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20년에서 60년 얼마 차이 안 나는 그런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촌에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과정 속에서 뭐냐면 풍백팽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군조 같은 경우에는 홍수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267년에 부르테자가 우에게 오행치수법을 뒤에 이제 전수를 하게 되는데요. 고고학적 근거로서 현재 중국 하남성 등봉현에 홍수로 심하게 파괴된 하나라 성벽이 발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라 여기 보면 이리두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이리두 유적 여기 있죠. 이리두 유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홍수 이후의 물길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이언스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4,000년 전에 중국의 대홍수 유적이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근거로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9년 홍수의 치수관으로서 이제 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우가 있었고요. 우가 이 치수를 잘해서 뒤에 보면은 하나라를 개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왕조의 근거가 된 죽소기년, 서경, 사기 등의 기록과 하왕조의 유적지로 추정되는 이리두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왕조는 실제 있었다. 하왕조가 있으면은 하왕조의 건국자인 바로 우씨가 있는 거죠. 하우씨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우씨가 있으면 뭐냐면 그와 연관된 순이 있고 순이 있으면 그 요까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순우가 원래 다 실존 인물이에요. 그게 이제 단군조하고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발굴을 통해서 점점 더 근거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리두 문화는 청동기의 화살촉, 창, 칼, 송곳, 낚시어구, 병기와 예기가 출토되었다. 궁궐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국가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두라고 하는 이 지역이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 하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는 순에게 나라를 넘기게 된다. 이것도 홍수 사건과 더불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결국에는 요가 순에게 나라를 넘기게 되는데 이거를 중국 많은 문헌에서 요순선양이다라고 해서 잘하는 사람에게 넘긴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순자에 보면 요순선양은 허언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뜻이죠. 순이 요를 협박했다. 죽서기년을 보면 순이 요를 가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기정의를 보면 요의 덕이 쇠해지자 순이 가둔 바 되었다. 당대 유지기에는 보면
순이 요를 평양으로 내쫓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문헌들이 나오네? 그런데 이 태백일사 사망강경 본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 왕건 때 당요와 같은 때인데 요의 덕이 갈수록 쇠하여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천황께서 우순에게 명령하여 영토를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 군사를 보내 주둔시키셨다. 우순과 함께 당요를 정벌할 것을 언약하시니 요임금이 힘에 굴복하고 순에게 의탁하여 목숨을 보존하고자 나라를 넘겨주었다. 요임금이 힘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순에게 의탁하게 목숨을 보존하고자 나라를 넘겨주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가 순에게 목숨을 보존하고자 나라를 넘겨주는 사건에 단군조가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문헌적으로 보면 뭐 조금밖에 나오질 않았지만 그 요순이 선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어떤 민요라든지 판소리 이런 데도 보면요, 요순 시대에 막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요순하면 태평한 그런 시대, 요순은 선양한 걸로 알고 있는, 그게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소수,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과 환단고기가 의견이 합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